네, 여러분들은 지금 리버테리안 마인드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은 리버테리안 마인드 TV 5화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인트로를 좀 새롭게 바꿔봤습니다. 왜냐면 저희 타겟층이 20대, 30대고 유튜브를 실제로 즐겨하는 나이대들이 20대, 30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취향에 맞는 인트로로 한번 바꿔봤어요. 시간과 노력을 제가 투자를 해서 바꿔봤는데 마음에 드실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소리가 안 들린다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한데 앞으로 수정을 한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는 마이크 밑에 이쪽에 좀 보시면은 이쪽에 보시면 동그란 저희 SF 마크가 있어요. 그거를 눌러주시면은 바로 구독이 가능한 이런 어메이징한 혁신이 또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보실 때만 가능해요. 스마트폰으로 하고 계시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컴퓨터로 보시고 계시면 바로 그거 눌러주시면은 자동으로 구독이 되니까 구독 꼭 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를 여러분들께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5화는 여러분들께 미리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한 달 전에 예고를 해드렸죠. 예고해드린 대로 복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복지에 대한 리버테리안들의 생각이겠죠. 그런 거 겸사겸사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들 책도 잠깐 같이 홍보도 하고 이런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상복지와 복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결정한 이유는 이렇게 왜 무상복지 토픽을 가지고 왔냐면 이재명 시장이 한 3주 4주 전에 제가 SNS를 아직 끊지 않았을 때 신보라 의원과 얘기한 것들이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신보라 의원은 되게 제가 보기엔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재명 시장의 논리는 상당히 반박하기 쉬운 건데도 불구하고 보수 정당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그거 하나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질문하지도 못했고 그거 하나 제대로 비판하지 못했기 때문에 되게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리버테리안들은 과연 이재명 시장을 어떻게 볼지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실제로 신보라 의원과 이재명 시장이 나눈 대화를 클립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그거부터 보고 오시죠.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시장님? 내가 하는 무상복지다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계시지만 공짜 아니죠. 세금으로 내시는 홍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복지라고 하는 이 홍보잔치도 그만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좀 머리를 좀 더 써서 고민하는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대답하십시오. 될까요? 네. 근데 우리 신보라 의원님한테 제가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정책이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보다 더 나은 정책이 있으면 제가 하지요. 성남시는 정해진 세금 잘 관리해서 빚 갚고 정부 지원 받지 않고 새로운 복지 정책을 만들었고 그중에서 노인복지, 그다음에 보육복지, 교육복지 이런 거 다 하고 난 마지막 단계에 청년복지로 이거 청년배당 시작했거든요. 네, 만약에 저희가 예산을 아껴서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4대 강처럼 강연합하고 또는 자원 얘기한다고 마구 그런 낭비하고 논지를 흐리는 또는 답변이시고요. 방위비리처럼 쓸데없는데 돈 정리해 쓰고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이 아낀 돈을 국민들한테 우리 세금 내는 국민한테 되돌려주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아까 질문하신 답변 거를 지금 듣겠습니다. 제가 답변하고 있는 중이에요. 써놓고 순서대로. 질의심사에 원래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걸 지금 다 아니, 배려하셔서 질문하신 거 제가 하는 답하는 거니까요. 아까 저는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방금 보시고 오셨죠? 사실 신보라 의원이 처음엔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당신 돈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근데 왜 당신이 하는 것처럼 얘기하냐. 무상처럼 얘기하냐. 무상이 아니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머리를 좀 써서라는 발언은 상당히 인신공격이죠. 그러니까 본질을 흐리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머리는 쓰죠. 솔직히 이재명 시장이 더 머리는 더 많이 쓴 거죠. 왜냐면 무상 시리즈를 내놓으면 그만큼 표판이 잘 되니까 훨씬 더 머리를 잘 쓴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좀 써라는 발언 같은 경우는 좀 자제를 해줘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 시장이 뭐 좋은 정책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 얘기를 하셨죠. 사실 좋은 정책이라는 건 없어요. 정부가 하는 모든 것은 좋지 않아요. 리버테리안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정부가 하는 게 좋은 게 될 수 있죠? 정부가 일단 뭘 한다면 그거는 반드시 국민의 세금으로 들어가요. 정부는 자체적으로 돈을 벌 수가 없는 기관이죠. 그래서 정부는 정책을 한다면 그건 무조건 국민들의 세금으로 하거나 빚을 내거나 아니면 돈을 뽑거나, 돈을 뽑는 것도 인플레이션이 야기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세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책이라는 거는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부 정책이라는 건. 정부는 최소한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최소한 정책 같은 거를 하지 않아야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일단 그런 마인드부터 잘못된 거죠. 좋은 정책이 있으면 추천해달라. 이 세상에 좋은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정책을 하면 일단 다 국민들 세금으로 들어가는데 빚이 되거나, 빚이 된다는 거는 우리 다음 세대에 부담을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좋은 정책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빚 갚는 거 좋아요. 아까 빚 갚는다고 얘기하셨고 했는데, 빚도 이재명 시장이 갚는 게 아니죠. 성남 시민들이 갚는 거고, 성남 시민들의 세금으로 갚는 거란 말이에요. 빚 갚는 건 좋아요. 빚만 갚으면 되지 왜 또 더 많이 걷어서 더 많은 시리즈, 무상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냐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뭐 국민들한테 되돌려주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국민들한테 되돌려주는 것이 어떻게 복지일 수 있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계층이 있고 그 사람들한테 걷는 퍼센티지가 다른데 보편적 복지는 똑같이 나눠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 배당 같은 경우는 청년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디테일한 카테고리가 딱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서는 어떻게 그게 되돌려주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분명히 성남시에서도 더 많이 내는,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계층이 있을 거고 비교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계층이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모든 사람들 똑같이 나눠준 다음에 걷는 거는 불공평하게 걷고, 그리고선 나눠주는 건 공평하게 나눠준다고 하면 그건 되돌려주는 게 아니죠. 착취죠. 그러니까 저한테 100만 원을 걷었으면 저한테 100만 원을 줘야만이 다시 되돌려주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저한테 100만 원을 걷어서 저한테 50만 원만 돌려주고 나머지 50만 원 다른 사람들한테 가버리면 그거는 착취고 범죄죠. 그거는 도둑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 50만 원 잃었잖아요. 지금 성남시에 일하는 일들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되돌려주는 것이라는 발언은 사실 굉장히 틀린 거죠. 그게 어떻게 되돌려주는 건가요? 그래서 되돌려주는 걸 원한다면 애초에 걷지 말아야죠. 왜 정부라는 기관을 거쳐서 다시 되돌려주나요? 또 정부라는 기관에 거치면서 그 돈이 줄어들죠. 관료들도 줘야 되고 시장도 월급 받아야 되고, 또 시장도 뭐 자기 월급만 받나요? 자기 비서들도 줄 거고, 뭐 관용 차량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시청 유지비도 받을 거고, 그 안에 있는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 많은 공무원들이 다 세금으로 연명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되돌려주는 거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착취죠. 착취라고 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상복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통 좌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분배로 경제성장을 한다. 근데 어떻게 분배로 경제성장을 하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100만 원이 있다고 제가 A씨한테 50만 원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그냥 돈이 여기서 저기로 간 건데 그게 어떻게 경제 성장을 이루나요?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되나요? 제가 100만 원에서 50만 원을 나눠준다고? 절대로 100만 원이라는 그거는 똑같죠. 그 가치는. 누군가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그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0이라는 것을 어떻게 나눠줌으로써 200으로 늘리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성장은 반드시 100이라는 걸 200으로 늘리고 300으로 늘리는 성장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분배를 통해서 이제 경제 성장을 이룬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 좌파들은 특히나 이제 스웨덴을 이제 북유럽 국가 중에 스웨덴을 얘기를 해요. 아, 스웨덴은 분배를 해서 잘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논지를 흐리곤 하죠. 그런데 일단 스웨덴이랑 우리나라랑은 기본적인 환경부터 많이 다르고요. 스웨덴을 예를 들면서 뭐 복지국가의 성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지금 스웨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 책을 추천해드리자면 또 책 광고인데 정은덕 교수님의 이제 자발적 복지와 복지국가의 함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저 보니까 5,000원밖에 안 해요. 정말 이거는 저렴하게 나온 책이거든요. 5,000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걸 사서 보셔야 돼요. 이 책에서 이제 정은덕 교수님이라고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제 스웨덴의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또 얇아요. 하루 만에 보실 수 있어요. 그냥 자기 전에 아니면 화장실에서 보실 수 있는 책이니까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 뭐 라스바드랑 하이에크 이런 사람도 많이 이제 인용이 되고 밀턴 프리드만도 인용이 되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도 이 책은 굉장히 좋은 책이 될 거예요. 이 책에서는 이제 스웨덴을 예를 들면서 이제 복지국가의 성공을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죠. 정은덕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1870년도부터 1950년도까지의 스웨덴은 굉장히 복지국가랑 거리가 멀었어요. 굉장히 시장지향적이고 굉장히 이제 자본주의 국가였죠. 애초에 자본주의라는 단어는 조금 되게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시장경제라고 많이 쓰는데 시장경제적인 국가였어요. 그리고선 스웨덴은 1870년도부터 1950년도까지 유럽 내에서 경제적으로 정말 약했던 국가였다가 195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자유무역과 자유기업 제한된 정부라는 어떻게 보면 철학을 가지고 정책을 도입한 결과 보니까 가장 막강한 나라가 됐죠. 1950년대에 이르러서는 유럽에서. 그리고선 스웨덴에서 다이너마이트, 자동차 산업 이런 것들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볼보라는 것이 이제 스웨덴에서 나온 거죠. 거다가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항상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면 분배를 하려고 그래요. 항상 먹고 살만해지면은 정부에 의지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1950년도부터 1990년도까지 복지국가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 좌파 경제학자들이 항상 그 찬양하는 그 복지국가가 돼요. 정부의 규제와 기업의 국영화, 복지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1950년대까지 국민소득 1위였던 스웨덴이 1994년도에 이르러서는 17위로 이제 추락을 합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분배가 성장을 이렇게 합니까? 성장은 안 되죠. 분배가 되면.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1950년도부터 90년도까지 40년 동안 스웨덴은 성장을 안 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1950년대 그 자체가 머물러 있었던 거죠. 서로 나누면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은 스웨덴이 1990년대부터 다시 시장으로의 회귀를 합니다. 그래서 94년도 국민소득 17위로 어떻게 보면 굴욕을 당했던 스웨덴이 2001년까지 정부 지출을 GDP 대비 67.3%에서 54%로 크게 축소하고 중앙은행은 지금 박근혜 정부처럼 막 양적 완화를 하지 않고 엄격한 통화 정책을 고수해서 금융시장을 안정시켰고 법인세를 56%에서 28%로 거의 절반을 낮춘 거죠. 그래서 부유세는 아예 철폐해버렸고 한계세율도 90%에서 55%로 인하였고 지금 이렇게 친시당적으로 가면서 다시 회복을 하고 있지만은 40년 동안 복지국가를 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다시 경제가 살아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다시 지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잠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스웨덴으로 돌아가면 그렇기 때문에 스웨덴의 예로 복지국가의 성공을 얘기하는 거는 옳지 못하다는 거죠. 이렇게 실패했는데 어떻게 이걸로 복지국가의 예를 듭니까? 이걸 예로 들어서 어떻게 분배가 경제 성장을 이야기한다는 말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왜 복지가 경제 파탄을 이야기하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일 큰 게 이제 코브라 효과일 거예요. 코브라 효과라고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인도가 영국 식민지였을 때 얘기인데, 코브라가 인도에 너무 많으니까 이제 영국 이제 정부가, 총독부가, 당시 총독부라고 하죠. 사람들한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합니다. 코브라의 머리를 잘 나오면 돈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아주 기발한 정책 같았어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코브라를 죽일 거고, 머리를 가져올 거고, 그러면은 코브라가 줄어들겠지. 그래서 인도에 잠깐 한 몇 년 동안은 코브라가 실질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근데 계속 지나다 보니까 코브라가 죽이는 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료들이 보니까는 사람들이 코브라를 키우고 있었다고 하죠. 자기 집에서. 왜냐면 키워서 자르고 주면 돈을 받으니까. 이처럼 사람들은 복지를 받기 시작하면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 편하니까. 사실 코브라를 죽여서 머리를 가져오는 일만큼 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복지를 받기 시작하면 복지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유명한 말을 했죠. 복지의 그 목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복지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의 복지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복지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복지는 점점 늘어나고 있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그래서 김희석 박사님이 이 번영은 자유주의로라는 책도 홍보인데 여기서 이제 복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 책도 굉장히 좋은 책이고 9,000원밖에 안 합니다. 이 두 개 다 합쳐서 14,000원이 말이 됩니까? 책 한 권 가격으로 책 두 권을, 가장 유익한 책 두 권을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하시고, 번영은 자유주의로부터라는 책의 이제 226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복지 유출이 늘려나감에 따라서 수혜자들은 복지제도의 품에서 벗어나기 싫어하고 또 선거에서 이들의 표를 살려는 정치권이 있다. 여기에다 정책 집행자는 이 복지 프로그램들이 존속하고 예산이 늘어날수록 급여를 비롯한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을 더 누릴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 번 도입된 복지 프로그램은 쉽게 제거되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또 말씀드렸던 그 자발적 복지와 복지국가 함정 책에서 정윤덕 교수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그 프리드만이라는 경제학자가 제안한 게 음소득세율인데, 음소득세율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소득세율도 뭐냐면 이제 소득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제 기초생활수급 같은 건데, 음소득세율 같은 경우에 대해서 정덕 교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현재 음소득세율은 100%다. 그러니까 음소득세율을 100%라는 말은 정부가 정한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보조계획은 정부가 100%를 지급한다는 말인데,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이 열심히 일을 하여 가구 소득이 80만원이면 정부는 20만원을 지급하고, 게을리하여 소득이 30만원이면 정부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경우나 그렇지 않은 경우나 100만원이 되도록 한다면 열심히 일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는 정도 교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음소득세율이라는 거는 100%라고 하면 그 100만원, 80만원이면은 100만원, 30만원이어도 100만원. 그러니까 100만원 이하의 소득을 버는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100만원을 채워줄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을 해주는 건데, 그러면은 솔직히 왜 70만원을 버나요? 100만원 이상을 벌 게 아니라면 사실 70만원을 벌든 10만원을 벌든 1만원을 벌든 똑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트라우마, 이런 딜레마에 봉착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지라는 거는 더 많은 사람들을 복지라는 어떻게 보면 함정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것도 있어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거는 이제 공동으로 사용되는 자원의 착취, 낭비 또는 고갈을 뜻하는데, 사람들은 공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낭비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 비극은 이제 김희석 소장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삼자의 지분 문제로도 이제 예시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자의 지분 문제라는 건 정부라는 기관이 지불을 해주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내는 거 아니니까 그 서비스를 막 이용하는 거죠. 막 이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의료보험제도가 있어요. 만약에 의료보험이 공짜라고 하면, 병원에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로도 병원에 가겠죠.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서비스를 받고, 감기 걸리거나 뭐 조금 다치거나 피가 나도 병원에 가겠죠.
병원에 가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수요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래도 의사들은 시간을 단축하겠죠. 서비스의 시간 단축하다 보면 아무래도 질이 떨어지겠죠. 그리고선 의료보험을 전체적으로 다 구정화를 해버리고 아예 다 무성화를 해버리면 아무래도 의사들도 받는 봉급이 떨어질 거예요. 그럼 의사들은 점점 그 나라를 떠나겠죠. 나라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의사들이 맡아야 되는 환자 수는 더 늘어나겠죠. 의사 한 명당 맡아야 되는 환자 수가. 그러면 그 사람들 더 힘들어질 거고, 그렇게 하면서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의료 서비스라는 이런 것들이 무료가 되면 사람들은 남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공유시의 비극이라는 건데, 이런 것들 때문에 복지국가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는 굳이 이렇게 효율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께 쉽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이거는 복지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돈을 가져가서 남들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재명 시장이 절대로 이재명 시장의 재산으로 성남 시민들 도와주는 거 아니죠. 이재명 시장이 재산으로 청년들한테 배당을 해주는 것도 아니죠. 자기 월급을 준다고 한 적이 있나요? 자기 월급을 준다고 해도 자기 월급으로 청년들에게 모든 배당을 지급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지라는 거는 도덕적인 트라우마, 딜레마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지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제3자의 돈을 가져다가 내가 선심을 쓰는 양 남들에게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정부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허락도 받지 않고 돈을 가져가서 남들 돕는 건 되는데,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서 여러분들 지갑에서 돈을 빼서 남들 도와주는 건 안 되나요? 왜 정부는 되고 난 안 될까요? 내가 안 되면 정부도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도 범죄면 정부한테도 범죄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버테리안들은 복지 좋아해요. 복지가 남들 도와주는 건 되게 좋은 일이죠. 그런데 남들 도와주더라도 내 지갑에서 내가 털어서 남들 도와줘야지, 왜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돈까지 가져가서 가난한 사람을 돕냐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이 시장경제 국가, 어떻게 보면 소유권이 보장된 국가에서 제 허락을 받지 않고서 제 세금을 가지고 제가 원하지 않는 일에 쓴다는 거는 소유권의 침해죠. 어떻게 보면 자연권, 소유권의 침해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정의인 양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예산이 400조인데 거기서 130조 가량을 복지에다가 지금 쓰고 있는데, 전 복지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제 세금을 걷어서 제 허락도 없이 복지에다 쓰고 있죠. 그건 범죄죠. 정부라고 해서 절대로 범죄가 아닐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사람 죽여도 되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정부가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데 왜 도둑질을 하면 되나요?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은 누가 정한 것인지. 그러니까 애초에 정부는 우리의 재산과 자유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바스티아가 얘기한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 그 법과 정부라는 것들이 그 원래의 기능을 잃고 오히려 그 침해적인 성향을 띠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맨케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이재명 시장 같은 사람들한테 정치인들은 모든 것을 약속한다. 나라 안에 남자, 여자, 어린이 할 것 없이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약속한다. 정치인들은 부자들을 가난하게 하고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치고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하고 해독할 수 없는 것을 해독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해 온 나라를 헤맬 것이다. 지금 이재명 시장을 딱 겨냥하는 말이죠. 왜 남의 돈을 가지고 자기가 전지전능한 사람 마냥 주냐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저보고 더 좋은 정책을 추천해달라고 하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왜 당신이 무슨 권리로, 무슨 권한으로 사람들의 동의도 전체를 받지 않은 채 세금을 걷어서 그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는 사람을 도와주냐. 그 사람들한테 이득이 되는 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고, 그런 건데 왜 당신은 성남시 무인 모두의 돈을 걷어서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물어보지도 않고 나눠주느냐. 항상 좌파들이 얘기하는 게 헌법 1조 1항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데, 그게 어떻게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국민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쓰는데 이게 어떻게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거죠?
정말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면 이재명 시장이 일일이 성남시민들 다 가서 물어봐야죠. 내가 이만큼의 세금을 당신들한테 거둔 건데 이만큼의 세금을 여기 위해서 쓸 거다. 당신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주권은 국민들로부터 나오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건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라이센더 스푸너라는 사람이 범죄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범죄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을 해치는 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라는 건 이재명 시장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재명 시장이 원하지 않은 사람의 돈을 뺏어서 그걸 복지에 썼다는 거는 이미 재산을 해치는 행위죠. 그러니까 이 범죄 카테고리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라스바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스바드의 명언,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라스바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들의 돈을 강제로 쓸 수 있으면 사람들의 동정하는 일만큼 쉬운 일이 없다. 맞는 얘기죠. 제가 만약에 A씨의 돈을 가져 쓸 수 있으면 무슨 착한 일든 못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남들 도와주는데 좀 어떻게 보면은 동정할 수 없고 남을 좀 관용적이지 못한 이유는 저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써야 될 곳이 있고 내가 열심히 번 돈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눠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지금 무상복지라든지 복지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대한민국에.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왜 꼭 정부가 자기네들의 돈을 가져다가 복지를 해줘야 한다고만 생각을 할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노예근성이죠.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자기네들 돈을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복지가 옳다고 생각하고 남들 도와주는 거,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게 옳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정부가 자기네들 돈을 걷어서 복지를 해줘야만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지를 원한다면 정부를 굳이 거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자발적 복지만이 정말 진정한 복지인 거예요. 정부를 거치면 정부는 언제든지 강요하고 강제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강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를 거치기 시작하면 복지가 아니고 범죄죠.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무조건 돕는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정의인가요? 제가 여러분들의 돈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면 그게 정의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지와 범죄를 구분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비읍 지읒이 들어가는데 완전 다른 얘기죠, 복지와 범죄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본질을 깨달아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버테리안 마인드 TV는 복지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뭐 동의하실 수도 있고 굉장히 화가 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리버테리안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아직도 이게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고 화가 나셨다면 그 화를 남들한테 도와주는 데 쓰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저에 반대하고 정말로 복지를 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지만, 지금 나가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안타까운 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부터 도와주는 게 전 가장 현명하고 가장 나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이 마이크 밑에 있는 SFL 마크를 눌러주셔서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걸로 여러분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언제 올 거라고 기간을 말하는 건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것도 못 지킬 수 있으니까. 또 나중에 여러분들께 더 좋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